왕검성이 열수에 위치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왕검성이라는 말 자체는 왕검. 왕검이라는 말은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임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도읍을 의미한다. 왕검 도읍이 위만의 수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에 나오는 다음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다. 조선왕이 위만은 연에서 이주한 사람인데 왕검을 수도로 했다. 주석의 같은 부분에서는 서광은 창녀에 검동마을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주석은 한자 검이 두 가지 지명, 왕검성, 검독 속에 있는 것처럼 검동마을은 그 명칭을 왕검성에서 따왔다는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왕검성의 소재지에 대한 이설들 가운데의 하나다. 한서에는 이 도시의 위치에 대해 다른 지역이 언급된다고 동변경에는 검독현이 있다. 그리고 또 쓰여 있기를 응소는 이것이 조선 왕 남만의 수도이며 그 명칭은 수검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같은 한서에는 그러나 이미 신찬의 주석으로서 왕검성에 대해 다른 정보가 있다. 왕검성은 폐수의 동쪽에 낙랑의 변경에 있다. 지금 이것은 검독현이다. 하지만 사기에 붙은 주석에는 왕검이 요동에 있었다는 정보도 있다. 요동에는 검독현이 있으며 거기에 조선왕의 수도가 있다. 그러므로 왕검성의 소재지에 대해 두 개의 설이 나타난다. 즉 요동의 변경과 낙랑의 변경이다. 왕검성이 바레만의 강가에 있는 하구, 즉 현재 요동에 위치했다는 것이 더욱더 가능해지는 듯하다. 준이 왕의 지위를 차지했을 때 연의 이주자인 위만의 공격으로 패배한 그는 자기의 지지자들과 더불어 바다 건너 한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 준이 바다 건너 한으로, 즉 진국으로 도망갔다면 거기까지의 거리는 대단히 멀 것이다. 평양에서 진국으로 가는 것은 육로로 가는 것이 훨씬 간단할 것이다. 왕검성의 소재지에 대한 요동에 관해서 이지린도 언급하였는 바, 그는 왕검성이 평양 지역에 있을 수 없었으며 그런 경우에 고조선의 서쪽 경계인 폐수의 위치를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폐수를 대동강이라고 한다면 왕검성은 그 동쪽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폐수를 압록강이라고 한다면 사서에 의할 때 압록강의 동쪽에 연이 점령하여 거기에 자신들의 보루를 세운 영토가 있으므로 그 남쪽에서 고고학 발굴을 할 때는 연, 진, 한에서 만들어진 많은 유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재의 고고학 자료로는 이와 다른 점을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압록강, 대동강설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만일 이지린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다면 그가 내놓은 두 개의 폐수가 있다는 견해, 일경계와 수도로서에는 경강부회인 듯하다. 이지린은 고조선의 주요한 들의 소재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도식을 내놓는다. 즉 국경인 폐수는 대릉하이며 열수는 현재의 요하이고 수도로서의 폐수는 요하 동쪽에 있으며 똑같은 만에 합류하는 현재의 언이하이다. 도시 왕검성 자체를 그는 현재의 개평에 두는데 그 근거는 개평이 이전에 진주라 불렸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요사에서는 진주는 이전에 고구려의 계모성이었다고 되어 있다.
당태종이 계모성을 멸망시켰는데 발해인들이 그것을 계주라고 바꿔 불렀고 그 후 진주라고 불리게 됐다고 되어 있다. 그의 견해로는 계모성은 고모성, 완검성이라는 지명을 축약시킨 것이라는 단어의 부정확한 번역이다. 그러나 완검성의 소재나 그 명칭의 시대에 따른 변화는 그를 뜻하기는 하나 한때 두 개의 폐수가 존재했다는 설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완검성이 그 지역 요하 하구에서 동쪽, 발해만 남쪽에 사실상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북한 학자들의 더 후기의 논문 속에서도 확인이 된다. 우리의 견해로는 앞서 얘기한 완검성, 현재의 개평의 소재지를 정당화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때 폐수가 현재의 대릉하이며 열수는 현재의 요하라는 주장과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사기에서는 완검성은 폐수의 동쪽이만이 아니라 동쪽에 있으며 요동에서 파견된 한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쓰여 있다. 그렇지만 전쟁 상황의 기록에는 폐수만이 나오며 열수, 현재 요하는 사기에서 조선의 멸망 후 전쟁을 결산할 때에야 나온다. 바로 요하가 이 상황 속에서 폐수라는 명칭으로 나타난다는 추측이 떠오른다. 이렇게 보면 열수 지역은 요동만의 북쪽 전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만으로는 몇 개의 강이 합류하게 된다. 결국 고조선 수도의 소재와 그 영역의 규모에 관한 문제 해결은 고고학자에게 맡겨야겠다. 제3. 민족의 구성. 어떠한 민족이 모여 고조선을 형성하였나 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나 기원전 1000년경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거주하였던 제민족들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고조선의 인종 구성에 대한 설명은 넓게 보아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조명하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상기 지역, 즉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은 선사시대 및 초기 역사시대에 민족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교차 지점 가운데 하나였다. 남쪽 및 남서쪽으로 향하던 이주민의 물결은 현재의 동중국에서부터 북동으로 이주하던 고대 종족들의 흐름과 부닥치게 됐다. 그 결과 이 이주민들이 한데 섞임에 따라 고조선 주민이 형성됐던 것이다. 고대 종족 및 극동의 민족에 관한 주요 자료로서는 중국의 사서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중세 한국의 사서도 이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조선의 역사는 세 시기로 구분되고 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바로 그것인 바, 이 명칭은 전설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지배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조선사 제1기가 시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는 있으나 기원전 2333년에서 1122년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상의 제4건에 대한 언급은 극히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단군 신화,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에는 기원전 13세기 말 12세기 초에 걸쳐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이 끼친 영향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북한 고고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이 당시 남만주와 한반도에는 청동기 시대가 도래했고 주민의 인종 구성도 변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알타이족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남만주와 한반도로 이주해 왔다는 견해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한편 고고 학상으로 보면 채문토기가 무문토기로 변화되는 등 문화 이동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는 당시 그 지역 주민의 인종 구성 분포를 가정적으로만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문헌과 언어상에 나타나는 자료 및 인류학 관계 자료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몇몇 한국 학자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시기에 새로운 이주자들에 의해 그 지역 주민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고아시아족들이 쫓겨난 사실인데, 바로 이들이 채문토기 문화를 남겼던 것이다. 고조선사 제2기는 왕조를 세웠다는 전설적인 인물 기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들은 기자의 실제 여부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조선에 세웠다는 왕조의 진위에는 의혹을 품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원전 12세기에서 2세기를 기자 조선시대로 구분하고 있으나 물질 문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이 시대를 청동기 시대, 즉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와 철기 시대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고조선사 제3기는 마지막 고조선 왕조를 열었던 위만의 이름을 따 위만조선, 기원전 2세기라 부르며 최초의 조선 국가가 단기간 영화를 누린 후 곧 멸망한 시대였다. 기원전 1000년경 동이, 원시 조선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인종 구성에 대해서는 고대 중국의 사서에 잘 기술되어 있다. 즉 사기, 한서, 삼국지, 방언이 그것이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현재의 남한 지역에는 한족, 즉 삼한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북한과 남만주 지역에는 숙신, 부여, 옥저, 예 등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종족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삼한족은 퉁구스 만주계통의 북쪽과 남족이 한데 섞여 형성된 민족이라는 설도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장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람은 H.B. 허버트로서 한국어와 남인도어의 유사점에 대해서 저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설에 비춰볼 때 우리의 견해로는 남북 예맥족이 남한의 주민 형성에 포함된다는 명제가 옳을 듯 싶다. 이에 대해서는 당분간 가장 일반적인 특징들만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맥의 인종 및 언어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크게 그 기원을 중국과 비중국으로 보는 두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비중국 기원은 아시아족, 퉁구스 만주족 및 몽고족으로 묶을 수 있다. 퉁구스 만주족을 고조선족의 기원으로 보는 층은 주로 일본 학자들이다. 예를 들면 백조고길 같은 학자는 퉁구스족이 고조선족의 토대를 이룬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고대 중국의 문헌, 특히 삼국지를 분석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자료를 분석한 중국의 역사가들은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끌어내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을 예맥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휴이 이프가 자신의 논문인 고대 한민족에 대한 단기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그는 고대사, 특히 삼국지와 후한서를 연구한 후 예맥의 이주 분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종족이 현재의 북한 지역, 경기, 황해, 강원, 함경, 평안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요령, 길림 지방에도 정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예맥은 본래 하나의 민족으로서 맥족이라는 서부 계통과 예족이라는 동부 계통이 독립적으로 결합하여 예맥이라는 단일 종족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동부 계통인 예족은 한반도의 중북부와 길림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부 계통인 맥족은 산동과 요동반도 및 하북 일부 지역에 정착해 있었을 것이라고 휴이프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결론을 맺기를 상, 진, 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대륙의 동부 지역에 거주했던 모든 민족은 동일한 뿌리로부터 파생됐다고 보고 있다. 아래서도 지적하겠지만 이 이론은 한국 학자들도 상당수 지지하고 있다. 고조선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 보다 중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림회상은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현재까지 이 당대 중국 민족의 일원이었다는 언급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비록 그들이 정치적으로 중국 민족의 일원은 아니었을지라도 인적으로 상당히 가까웠고 역사적으로도 중국 문화의 강한 영향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인종적으로 볼 때 그들은 상당 부분 중국 이주민계의 혼종인 것이다. 고대 한민족과 그들의 선조인 빛이 아시아에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이른바 고조선 지역의 사람과 일반적인 고조선인들과의 혼재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있다. 일본의 학자 도엽 암길의 견해는 그러한 가설의 본보기가 되는데, 그는 한반도 북부의 종족은 한인과 동호의 혼혈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은 그다지 깊은 관찰을 할 가치는 없는 듯하다. 앞에 이 설들은 비록 그것이 제기하는 흥미로움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기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도 신빙할 만한 답변을 주지는 않는다. 특히 그것들은 주요한 문제, 즉 극동의 주요한 인종군, 만주인, 몽고인, 중국인, 고아시아인 가운데서 왜 한국어가,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사용자가 독립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우리의 견해로는 가장 정확한 한국 민족의 민족 기원에 관한 이론은 김정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한민족의 인종 기원에 관해 이루어진 그의 우수한 논문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진 이전의 사료 속에 언급되는 예맥 종족과 한 이후의 중국 문헌 속에 나타나는 부여, 고구려, 그리고 다른 한민족은 음루, 물길, 말갈, 그리고 다른 퉁구수족과 분명히 다르다. 달리 얘기하면 매우 오래전부터 한민족은 퉁구수족과는 다른 특이한 생활을 영위했다. 따라서 그들을 퉁구수족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어떠한 이론도 한민족이 퉁구수족에 속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다. 한민족이 퉁구수족이라는 것을 허용할 어떠한 기록도 없다. 때문에 나는 한민족이 알타이의 구성 가운데서 독자적인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기를 제안한다. 고조선과 현재의 한민족이 알타이 가운데서 독립된 상태를 가졌다는 그러한 이론은 대단히 오래전에 선사시대의 알타이 종족 가운데서 선사시대 한민족이 분리해 나왔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원전 1000년경에
고조선 강역에 거주한 동이, 예맥, 부여, 고구려 및 다른 종족과 민족에 대해 언급하는 고대의 문헌 사료를 검토해보자. 매우 오랜 옛날부터 황하의 중류 분지에 살면서 현재 중국 민족의 중추를 이루는 종족들은 우주가 독특한 사극의 형태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우주의 중앙에 놓고 세계의 사방에 타민족 또는 야만인, 즉 다른 땅의 민족을 놓고 있었다. 세계 사방의 각 야만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명칭이 부여됐다. 얘기라는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타민족을 기록하고 있다.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머리를 다듬지도 않으며 몸에 문신을 새긴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불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융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돌아다니면 짐승 가죽을 입고 있다. 그들은 중식사에 곡식을 쓰는 경우는 없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융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깃과 짐승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있으며 식용으로 곡식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서 고대 중국을 둘러싼 민족의 구분은 인종 구분을 하여는 시도 없이 순전히 지리학적인 구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의 동쪽에 있는 모든 민족, 즉 본질적으로 중국 이외의 민족은 자연히 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주의 주변에 대한 지리적, 인종적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대 중국의 사가들은 이웃 민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몇 권의 사서 속에서는 이미 그 구성에 몇 개의 종족군, 동, 서, 남, 북의 종족이 보인다. 이것은 고대 사서의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동쪽에서는 서희의 불만을 진압해야 했다. 수는 동이에서 이주한 자였으며 우왕은 서희 출신이었다. 왕위에는 이 모돈이 들어 앉았고 흉노는 강하게 되었다. 모든 동이족을 정복했다. 고대에는 동물군과 천막의 형상을 한 구름은 부귀의 공격에 대한 전조로 간주되었고 막대기와 매의 형상을 한 구름은 남이의 공격에 대한 전조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타민족을 가리키는 용어였다.